2011년 9월 16일 낮 2시 30분경입니다. 파출소로 한 중년의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저 아내가 5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보니까 문 앞에 신문이랑 우유도 쌓여있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뭔 일이 난 것 같습니다. 집에 같이 좀 가주시죠. 신고자는 아내와 7년째 벌교 중인 남편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자식이 하나 있어서 법적으로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이혼한 관계였다고 했고요. 자식 일로만 가끔 안부 정도 묻는 사이였는데 아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집까지 찾아갔다가 현관 앞 상황을 보고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별거 중이셨구나. 7년째 따로 살았으면 거의 뭐 헤어진 사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발견한 날 어쩌다 집에 가시게 된 거죠? 신고 5일 전이었던 9월 11일이 당시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간만에 안부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요. 이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추석이 지나고 13일, 14일까지도 전화가 계속 꺼져 있길래 좀 이상해서 타 지역에 사는 처형에게 연락했더니 역시나 명절 내내 아내와 연락이 안 됐다고 한 거죠. 처형도 좀 이상하다고 해서 같이 아내 집을 찾았던 겁니다. 처형이면 언니랑도 연락이 안 됐던 거네요? 연휴긴 해도 보통 명절에는 휴대폰을 꺼두진 않잖아요. 오히려 친척들하고 안부를 물어야 되니까 더 곁에 두고 잘 듣죠. 그렇죠. 하필이면 명절에 가족들과 연락이 뚝 끊겼다는 게 상당히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내분이랑 자녀랑 같이 살았던 건 아니었나요? 네, 자녀는 군 복무 중이라 아내분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그쯤 아내분이 새 집으로 이사까지 한 바람에 최영도 남편도 집 비밀번호를 몰랐던 겁니다. 아, 집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거네요. 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문 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신고를 했던 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고받은 파출소 직원분들이 문을 열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봤을까요? 네, 아내분이 살던 곳은 5층짜리 아파트의 꼭대기 집이었습니다. 정말 집 앞에만 가도 코를 찌르는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게 이 안에 분명 무슨 일이 났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을 불러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했고요. 현관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아, 이 쿰쿰한 냄새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집안 상황은 어땠습니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방 싱크대 앞에 커다란 이불 하나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 신고자 아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요? 그때부터 강력 사건으로 전환됐고요. 형사님들도 출동하시게 됐고요. 연락이 안 됐던 거는 돌아가셔서 그렇게 됐던 거네요. 야, 근데 이불에 덮여 있었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불을 걷어보니 한눈에 봐도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왼쪽 옆구리에 칼에 찔린 자창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고요. 칼에 찔린 거였네요. 네. 현장에 별다른 흉기도 발견되지 않아서 타살이 확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에 이불까지 덮어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강도를 노린 괴한이었을까요? 9월이면은 날씨가 많이 더울 때는 아닌데 네. 부패가 심했다면 사망한 지도 꽤 오래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었던 게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높다 보니까 부패가 더 빠르게 진행된 걸로 보였고요. 시신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범인이 일부러 틀어놓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가? 빨리 부패되게 하려고. 그렇다면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부검 결과 사인은 옆구리 자창에 의한 실혈사였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했던 거는 몸에 별다른 폭행 흔적이나 공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단 한 차례 옆구리를 찔린 것만으로 사망에 이른 거였는데 흉기가 갈비뼈와 위 대장까지 한 번에 관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한 방에 뼈하고 장기까지 관통했다는 얘기예요? 야, 얼마나 강한 힘으로 공격을 당했으면 한 번에 뼈까지 관통하냐고요. 그죠. 한 번에 장기를 다 관통했다니. 네. 폭행 흔적이 없다는 건 일단 몸싸움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랑이를 버린 과정도 없고 그냥 냅다 그냥 찌르고 살인했다는 건가? 그러니까 피해자는 자기가 공격을 당하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뼈와 장기까지 관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공격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범인이 자기 손을 다치지 않으면서 칼의 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기 칼을 쓰거나 직업적인 습성이든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무엇을 노리고 이 집에 들어왔던 걸까요, 범인은? 집을 뒤진 흔적 이런 것도 있었나요? 물색은 없었고요. 피해자 지갑에 카드와 현금도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강도 목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족적이나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피해자 손에 이게 발견되면서 면식범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게 뭘까? 손에? 아까 주방 앞에서 발견됐다고 했으니까 숟가락이나 무슨 밥그릇?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면식범이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였을까요? 칫솔이 피해자 왼손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칫솔? 정황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려고 했거나 하던 중에 갑자기 공격받은 걸로 추정됐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만큼 가까운 사람과 있었을 거라 본 겁니다. 양치. 그럼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거의 식구여야 그렇죠. 아니면 친한 친구거나 그만큼 편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혹시 CCTV나 현장에 남은 범인의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아파트 내부와 외부 그리고 근방까지 살폈지만 방범용 CCTV조차 없었고요. 역시 감식을 해봐도 집안의 범인을 추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그 와중에 치우고 갔어? 그럼 집에 언제 누가 다녀간지는 알 길이 없는 상태네요, 지금. 그렇죠. 그 흔한 방범 CCTV조차 없었다고 없으니까. 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그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사망 추정 시간도 알 수가 없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일단은 피해자 주변 사람부터 파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행이었던 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사에 좀 물꼬를 터줄 몇 가지의 단서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통화 기록을 보니까 9월 9일 오전 10시쯤에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4분 정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두 부재중 전화였고요. 그러면 적어도 9월 9일 오전 10시까지는 살아 계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4분 정도 통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마지막 통화자부터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통화자는 누구였습니까? 남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사망한 피해자보다 4살 어린 39세 남성이었습니다. 이날 4분간 통화한 후에도 몇 차례 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흔적이 있었는데 모두 받질 않아 부재중으로 남아 있었고요. 같은 날 낮 2시쯤에 전화기 바꿔라 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긴 걸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 바꿔라? 이게 뭐야? 아니 4분간 통화를 했는데 계속 그 이후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전화기 바꾸라는 건 또 무슨 소리고?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하는 거 보니까 꽤나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하필이면 피해자의 마지막 생존 흔적 이후로 연락을 뚝 끊은 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를 알고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 형사님들이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살피던 중에 또 한 명의 남성이 유력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얘기한 마지막 통화자 통화자 말고 말고요.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 그게 누군데요? 피해자에게 전화부터 문자, 톡까지 수많은 연락을 남긴 한 번호가 있어 확인해 보니까 이번엔 피해자보다 3살 어린 40세 남성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었던 9월 9일 새벽에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흔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메시지 내용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9월 9일 새벽에 수십 차례 연락을 했다고요? 이번엔 40대 남성이네요. 톡이랑 문자 내용은 뭐였는데요? 자기 일하고 있나 보네요. 아내. 자기네 집 주차 공간 많다. 아니 근데 호칭이 일단 자기잖아요. 네. 교제하거나 만났던 사람인가요? 일단은 뭐 남편이랑 거의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7년 동안 떨어져 살았으니까. 아니 근데 사귀는 사람 이름을 알 수 없음으로 해놓진 않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약 1시간 30분 뒤에 이 남자가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자기 둘이 나갔어요. 집에 없는가 봐요. 연락 좀 해주세요. 집에 없어요. 둘이 나갔어요. 그 사람 누구세요? 야, 이건 또 뭐지? 여기엔 사랑하는 자기로 저장돼 있네.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그 톡이랑? 네. 이거 뭐지? 근데 상대만 연락이 오고 지금 정작 이 피해자는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투도 좀 이상하고 그 사람 누구세요가 뭐야? 묻는 거야? 답하는 거야? 아니, 자기는 한 사람인데 자기 둘이 나갔어요도 너무 이상하고 이상하죠. 새벽 내내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문자를 보낸 느낌인 것 같죠? 네. 이 내용만 보면 완전 스토커 같은데 근데 왜 사랑하는 자기라고 저장돼 있는 거죠? 너무 이상하죠?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요? 네,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대화했던 상대가 톡 계정을 탈퇴하거나 어플을 지우면 기존 대화 창엔 알 수 없음이라는 유령 계정으로 뜨게 되는데 이 남자도 어떤 이유인지 계정을 한번 지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희도 이게 누군지 확인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조사하면서 문자를 보낸 사랑하는 자기와 동일 인물인 걸 확인했던 겁니다. 톡 계정을 지워요? 아, 너무 이상하다.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자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탈퇴를 하는 거죠, 사실은. 밖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누구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질투심에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걸까요?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 너무 소름 끼치게도 거의 10시간을 집 앞에서 이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 여성을 살해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게 보기엔 좀 섣불렸던 게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이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긴 게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집으로 돌아간 건지 아니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남겨놓은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남겼다. 어쨌든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에 연관되어 있는 마지막 통화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 남자 이 두 사람을 좀 면밀히 알아보긴 해야겠는데요. 그래서 형사님들은 그 용의자를 이 두 사람으로 좁혀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용의자 중에 한 명이 경찰서로 직접 제 발로 찾아옵니다. 용의자 중에요? 그게 누군데요? 9월 9일 새벽 내내 피해자에게 톡과 문자를 보낸 사랑하는 자기라고 저장돼 있던 40세 남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게 정말 맞냐면서 재차 묻더니 한참을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하는 말이 본인이 몇 달 전부터 피해자와 사귄 연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연인이요? 네, 그러면서 9월 9일 새벽에 집 앞에 찾아갔다는 것도 순순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피해자가 도통 연락이 안 돼서 집에도 몇 번 더 찾아갔는데 문도 잠겨 있고 기척이 없길래 주변 이웃에게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야, 그건 뒤늦게 여자친구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확인차 경찰서에 온 거고. 그러면서 그날 자기가 범인을 본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범인을 봤다고요? 뭐지?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대체? 그날 피해자와 일이 끝나면 만나기로 해서 새벽에 찾아갔던 것 같답니다. 기관 피해자와 만나 평소처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올라갔는데 피해자 집 앞에 웬 하얀 모자를 쓴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자기를 보고는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더니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남자친구라고 하면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얼버무리고 그대로 두 사람을 지나쳐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야.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좀 너무 이상한데요? 옥상으로 연결된 다른 라인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는데 피해자 집에서 둘이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집을 지켜보면서 남자가 나오길 기다렸다고 했고요. 그러다 새벽 3시쯤에 둘이 내려오더니 남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나갔냐, 같이 있는 사람 누구냐 문자도 보냈는데 피해자가 답이 없었다고 했고요. 몇 시간 후에 두 사람이 돌아오더니 또 같이 집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야, 그럼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한데요? 야, 점점 기가 차네. 네.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출근 시간이 다 돼서 결국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그냥 돌아온 게 후회된다면서 그때 피해자와 같이 있던 남자가 범인 같으니 꼭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꽃다발 든 그 남자가 범인이다? 아니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뭐 경찰에 신고라도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그 남자를 찾아달라? 제가 보기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현장에 꽃다발이 있었나요? 꽃다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 엉뚱한 대로 수사를 돌리려고 가상인물을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꽃다발을 든 남자가 있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피해자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긴데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혼자 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사람 굉장히 면밀히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이 진술을 본다면 목격자의 입장에서만 봤다면 누군가 그 피해 여성을 찾아왔고 꽃다발 들고 있었고 자기가 옥상으로 올라가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걸 봐서는 완전히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팀에서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이 약간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경찰서로 찾아온 이 남성은 더 이상의 혐의점은 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날 꽃다발을 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꽃다발 든 사람이 있었다라면? 설마 그 사람이 그 마지막 통화자? 그래서 경찰서로 찾아온 남자에게 마지막 통화자 그 사진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꽃다발을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한치 망설임도 없이 마지막 통화자 얼굴을 짚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날 이 남자가 봤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사람이 진짜 마지막 통화자? 그럼 그날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가 피해자 집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갔다는 건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던 피해자와 마지막 통화를 나눈 이 남자를 구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 씨는요, 거주지가 경남 통영이었다고 합니다. 통영? 통영 사람이었어요? 통영에서 연천까지? 그런데 이 목격자의 진술대로 9월 8일 밤부터 9월 9일 아침까지 연천에 있었던 게 이 구 씨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로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럼 9월 9일 아침까지 피해자랑 계속 같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오전 10시쯤 4분간 통화했던 건 뭐죠? 아 그러네요. 그 4분간의 통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전화를 걸었다고 했고 오후 2시에 문자로 전화기 바꿔라 이렇게 남겼다고 했고요. 설마 이거 일부러 알리바이 만들려고 조작했던 건가? 일단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마지막 4분간의 통화 당시 구 씨와 피해자의 기지국 위치가 동일했거든요. 어머. 그 후로 구 씨가 몇 차례 더 걸었던 부재중 전화도 같은 기지국이었습니다. 아 그럼 같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심지어 부재중 전화 중 몇 번은 피해자가 수신 거절을 누르는 기록도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한 행동으로 볼 수가 없어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위장하려고 구 씨 혼자 전화를 걸고 끊길 반복한 것으로 추정했던 겁니다. 그렇지. 같이 있는데 전화를 걸고 수신 거절을 누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구 씨가 조작한 거라고요? 그럼 그 4분이 마지막 통화가 아니었던 거네. 그리고 오전 10시 20분쯤 구씨 차량이 연천을 빠져나간 게 도로 CCTV를 통해서 확인됐고 이후 통영으로 간 것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보낸 메시지는 통영으로 이동하면서 보낸 거였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통영으로 또 간 거네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구 씨가 11년 전에 검도장을 운영을 했고요. 보검 소지 허가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죠? 칼을 잘 다루는 야 그래서 칼로 한 방에 급소를. 그 일반인이 할 수 없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맞아요. 뼈가 잘리기는 쉽지 않아요. 아, 이 정도면 확실한 것 같긴 한데요. 이제 형사님들도 이제껏 나온 정황들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곧바로 통영으로 내려갑니다. 구 씨는 어디 있었나요? 거주 집부터 찾아갔는데 집에는 너무 혼자만 계셨고요. 기지국 위치상으로는 통영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잠복을 하는 동시에 기지국 반경을 돌며 수색을 했죠. 다행히 통영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구 씨가 나타났나요? 바로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로 집에 따라 들어가 수갑을 채웠고요. 근데 저항도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상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 뭐 범행은 바로 시인을 했나요? 제가 별다른 말 없이 왜 죽였냐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이 안 죽였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안 죽였는데요? 누가 죽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야 누가 죽었는데요? 뭘 알지, 그쵸? 범인들은 다 이렇게 뻔뻔해요. 네. 우리 김 형사님이 이 구 씨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자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자식 얘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구 씨가 이혼 후 홀로 키우던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장애 아동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픈 자식도 있고 나이 드신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계속 거짓말하면 되냐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엔 시인을 하네. 아휴, 돌봐야 될 자식도 있고 또 노모도 모셔야 되는데 왜 대체 그런 짓을 한 거죠? 아니 피해자와는 도대체 무슨 사이였답니까? 구 씨는 최근 몇 년간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1년 전에 연천의 한 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호감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연락을 이어오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깊어졌는데 몇 달 전부터 피해자가 일 핑계를 대며 조금씩 전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는 통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와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서 다투기까지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 씨는요 결국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승부수. 꽃다발 프로포즈?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려고 꽃다발과 반지를 사들고 피해자 집을 찾아갔었다고 했는데요. 옥상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웬 남자랑 같이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왜인지 남자는 그냥 가버렸고 그렇게 피해자랑 둘이 집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무릎을 꿇고 준비한 꽃다발과 반지를 내밀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하고 프로포즈를 하니까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왜 왔냐면서 짜증을 내더랍니다. 그렇죠. 아니 적어도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감정 상태라면 서로가 오면 당연히 반가워해야 되고 어떻게 왔어 정도의 감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혼자 너무 앞서간 거잖아요. 한참 왔었죠.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그게 억지로 해서 될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피해자를 보려고 통영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가 생긴 거냐 추궁하다가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자고 하니까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에 있던 낚시용 칼을 가져와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야 결국 질투심 때문이었네. 그러니까요. 설마 했는데. 그렇게 범행을 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폰에 통화 기록과 문자를 남겼고 꽃다발과 반지, 칼은 모두 통영 앞바다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요. 아니 아픈 자식도 있고 노모도 계신데 왜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요. 당시 현장 검증 영상이 있습니다. 맥주 거기서 마셨어? 그 다음에 왜 주저앉는 거예요? 한식 버티고. 그래갖고 어디 찍었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연기하는 거야 뭐야. 에이 후회해봤자 뒤졌죠. 그러면 후회봤자 소용이 없죠. 사람을 죽이고 울면 뭐하냐고. 그럼. 아니 일방적으로 고백하면 다 받아줘야 되냐고. 뭔가 서로 맞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 그냥 강압이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일단은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아픈 아들과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양해야 될 자식도 있고 노모도 나이 드신 어머니도 있는데 즐겨봐 이 채널.